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진출하고 남쪽에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북측의 계획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 가라오케에서 일하는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일반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자마자 확진자가 발생해 적절한 조치였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비말 차단 마스크 구매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며 가격을 부풀린 되팔기가 성행 중입니다. 하지만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사실상 불법 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상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이 살해당했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지자체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화장실 성별 분리 사업까지 벌였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국내 여행과 캠핑이 인기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방역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머지않아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한 지 사흘 만. 우리 대통령이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로 남북이 추진할 사업을 적극 같이 찾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입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여러 동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연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 군 감시 장비가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지는 모습을 포착한 영상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끝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오늘 오후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폭파음은 남측 파주시에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컸고 폭파 이후엔 불이 난 것처럼 연기가 목격됐습니다.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머지않아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불과 사흘 만의 일입니다. 김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처음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한 지 12일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된 겁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 여파로 남측 인력은 이미 철수한 상황이었지만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사라지며 남북관계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2년 전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2월 미북 정상 간 하노이 노딜 이후 소장급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못했죠. 결국 딸랑 5개월 쓴 겁니다. 무려 우리 돈 177억 원을 들였는데 말입니다. 이어서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14일 북한 개성공단 1단계 공업지구에 설치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같은 해 4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자는 차원에서 세워졌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24시간 365일 상시 연락 채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남북 두분 정상께서 4월 27일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온균의 소망을 받들어 또 하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선은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의 자양분으로 고두어드린 알찬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북 인력 80여 명이 상주한 사무소에 남북 소장이 일주일마다 정례 회의를 가질 만큼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렬된 뒤 북측은 같은 해 3월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측 인력이 철수한 뒤에도 남북은 하루 2차례씩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지난 9일 남북통신선이 끊긴 뒤에는 이마저도 두절됐습니다. 남북 교류협력 협의사무소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로 개보수하고 운영하는데 177억여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제는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남 문제를 북한군 총참모부에 맡긴다고 했었는데
총참모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한 지역에 북한군을 다시 진출시키고 전선을 요새화하며 남쪽의 삐라를 살펴야겠다고요. 사실상 다음 행보를 예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예고대로 이번엔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총참모부는 조선중앙통신 입장문에서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된 지대들의 군대를 다시 진출시켜 전선을 요새화하고 군사적 경계 강화 조치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칭한 합의에 따라 비무장된 지대들은 개성과 금강산 일대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했던 GP 감시초소의 복원도 예상됩니다. 북한은 또 남측을 향해 전단 살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견들을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 계획들을 작성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GP와 DMZ 병력 투입, 접경지역 삐라 살포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해와 동해의 그 적대행위 금지 구역에서 포사기 훈련을 재개한다든지 서북도서에 포문을 개방한다든지 남한을 압박할 수 있는 군사적인 도발 카드가. 앞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연락사무소 폐쇄와 폭파, 총참모부의 대적 행동 등을 거론했으며 통신선 차단과 사무소 폭파 등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북한의 대남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주 임진각의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 오늘 폭파음이 다 들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많이들 놀라셨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파주 임진각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산 너머로 10km 정도만 가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있었던 개성공단입니다. 조금 전 있었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음이 들릴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에는 탈북민 단체가 여러 차례 이곳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 파주뿐 아니라 인천과 경기, 강원도 접경 지역 일대에 비상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과거 북한이 대북 전단 풍선을 고사총 사격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강화했는데요. 최정방 부대 지휘관들에게는 정위치를 지시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접경 지역 주민들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해 왔습니다.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우려한 상황이 전개되자 오히려 차분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남북 대치 국면을 경험했던 만큼 이번에도 최악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임진각에서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국회 업무 보고 중이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에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을 정위치시키고 대북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업무 보고를 위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와중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의원들은 곧바로 김 장관에게 상황 파악 여부를 물었습니다. 예, 일단 예고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 여기 와 있는 상황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도중에 회의장을 나온 김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을 위해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 역시 인천 강화도를 찾아 대북 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등 북한의 움직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시각 군 감시 장비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상황을 보고받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합참 전투 통제실에 위치해 북한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최전방 부대 지휘관을 정위치시키고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청와대도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북측이 계속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준추관입니다.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 결과 내용 전해주시죠. 네, 청와대는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2시간여 만인 오후 5시 5분에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NSC 상임위 결과에 대해 조금 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갖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지속될 경우 상응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특히 정부는 앞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북측의 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6.15 20주년 메시지에서 남북 협력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매우 당혹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북측이 도발과 함께 연락사무소까지 일방적으로 폭파하면서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준추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포로 폭파하지 않은 게 어디냐는 말이 나왔고 미래통합당은 대북 유화 정책이 실패한 거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외교통일위원들이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남북관계에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당과 정부는 긴밀하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포로 폭발을 하지 않은 게 어디냐라는 말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애초 내일 열려고 했던 당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하루 앞당겨 연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평화라는 환상에 갇혀 끌려다니다가 우리 스스로 안보 불안을 자초하게 되었다. 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었다. 정의당은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만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당은 문명국가의 상식과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는 내일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북한의 조치와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북한이 예고한 대로 진짜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자 다음 행보는 뭐가 될까 걱정도 됩니다. 또 북한이 이처럼 신속하게 대남 압박에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정치부 배준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이 경고를 한 지 사흘 만에 진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빠른 행보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예, 그만큼 북한이 절박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북한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남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 무력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남북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의 상징이란 점에서 사실상 판문점 선언 파기를 의미합니다. 사태에 대해서 한국이 인식하고 있는 수준이 상당 부분 낮다라고 판단하고 자신들이 결행 의지 이런 것을 초기에 첫 단계 조치로서 아주 강하게 이 충격요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나갔던 정규혜 기자 그 기사를 보면은 비무장지대에 진입하겠다라는 말을 했어요. 네. 여기는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다시 진짜로 무기를 갖다 놓겠다는 뜻일까요? 예, 곰곰이 생각해보면 몇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네. 먼저 관광이나 공장지대를 위해서 군부대가 물러난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있을 겁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9.19 군사 합의에 따라서 무장했다가 비무장 지역으로 바뀐 곳이 있는데 바로 GP초소 11곳과 판문점 내부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위험한 곳이 바로 개성공단인데요. 관련 분석 들어보시죠. 또 원래 개성에 적지 않은 그 군부대들이 주둔을 하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개성일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특히 금강산 관광은 김정은 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내걸고 있어서 군부대를 다시 배치하기는 어렵고 또 GP의 경우에도 외부 선전이 힘든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이것만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아무래도 더 하는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수술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걸 뭔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공개적으로 추가 행동을 암시하는 내부 담화문을 방송하는 등 아주 작심한 모습인데요. 네. 노절한 인간 쓰레기들이 저지른 광란적인 반공화국 망동과 이를 묵인하는 남조선 당국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끓고 있다고. 네, 지금까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를 했으니 이제 남은 거는 개성공단 철거가 있을 겁니다. 또 나아가서 군사 합의에 담은 이 해안포 포문을 열어서 언제든 포 사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고 또 NLL 인근에서 도발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국을 자극하는 수준인 ICBM 발사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완전히 뭐 얘기 들어보면 작정을 한 사람 같아요. 북한은 왜 이렇게 우리한테 강하게 밀어붙이는 걸까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북미 관계를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또 북한도 그걸 모르지 않는데 그러면 남은 거는 남북 관계뿐이죠. 관련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심 보면 초강경 대응으로 보여지지만은 이 남북 관계에서 원하는 것들을 요구해 왔거든요. 강경해 보이지만 남북 관계에서 파격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합의 등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북한의 가장 큰 불만이고 또 그 가운데는 개성이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조건 없이 개성을 열겠다고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 맞아요. 이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인데다 남북 협의 사항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힘든 거는 남측이 약속을 안 지킨 탓이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내부 메시지도 있습니다. 미국 보라는 것도 아마 있을 거고요. 예. 외신들도 북한의 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을 전했죠? 예, AP통신은 북한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과 공동경제사업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 좌절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바란다며 이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고요. 또 일본은 미국과 한국 정부와 연계해 북한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태평양에다가 함대를 3척이나 내놨습니다. 항공모함을. 예. 물론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북한 측에서도 뭔가 압박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CNN은 미 해군이 10만 톤급 항공모함 3척이 태평양에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제 로널드 레이건호 등 3척인데 각 항공모함은 60대 이상의 항공기가 실려 있습니다. 태평양 내 군사력을 증강시켜서 중국을 봉쇄하려는 성격이 강한데 또 일각에서는 강경 행보를 보이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경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취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21대 국회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곧바로 해당 상임위를 가동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에는 남은 12개 위원장 자리도 다 가져갈 수 있다며 미래통합당을 압박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 6명과 각 상임위 간사단을 소집했습니다. 주요 법안 처리와 3차 추경안 심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늦어진 만큼 지금부터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위원장 선출을 마치지 못한 상임이라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전체 회의를 열고 앞으로 체계작구 심사권의 남용은 있을 수 없다며 새로운 질서를 다짐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회의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통위와 산자위는 소관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행안위와 과방위 등 일부 상임위는 간담회 형식으로 업무 보고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내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남은 12개 위원장도 모두 여당에서 뽑겠다며 미래통합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MBA 뉴스 조창훈입니다. 이처럼 여당은 상임위 회의를 이어갔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일괄 사임계까지 제출했거든요. 사퇴 의사를 밝힌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명에 들어갔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오전부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며 상임위원회 배정과 위원장 선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 바로 취소하고 철회해 주시길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급기야 통합당 소속 의원 45명은 상임위 강제 배정은 위법이라며 일괄적으로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명백한 위법입니다. 결국 외교통일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열렸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퇴 의사를 밝힌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주 원내대표의 사퇴를 거부하며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며칠 쉬시겠다고 그래서 좀 쉬시라고 그랬어요. 성일종 비대위원이 주 원내대표 설득에 나선 가운데 통합당 비대위가 의원총회에 이어 재신임을 결정하며 복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명으로 이 중 수도권에서 17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하필 유흥업소 운영을 허용한 첫날 강남 가라오케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서울시는 일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 강남의 한 가라오케에서 20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은 지난 14일 청소를 위해 이 업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직원 50여 명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소는 방역뒤 폐쇄됐고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알았어.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서울시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 경제 활동이나 이런 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그 저희들이 안전한 부분이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기 쉬운 유흥업소 특성상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러지. 술집이 그런 데가 어딨어. 그런 사람들이 안 가지. 근데 마스크 끼고 술 먹는 사람이 어딨어. 방역 당국은 가라오케 확진자와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의 동선이 겹친 것으로 보고 접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비말 차단 마스크 구매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며 가격을 부풀린 되팔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불법 행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입니다. 비말 차단 마스크를 검색하니 수십 개의 상품이 검색됩니다. 가격은 장당 1,500원 또는 그 이상, 원래 가격의 3배 이상에 판매 중입니다. 식약처가 8일간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274건의 비말 마스크 되팔기 부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에 걸려도 다시 되팔기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족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입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량이 확대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대신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10매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비말 마스크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며 다른 질병인데도 고등학생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고 정유엽 군의 유가족들이 의료 공백으로 인한 죽음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강대혁 기자입니다.
고 정의업 군의 유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모였습니다.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정군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3월 12일 처음 응급실로 갔을 때 제대로 된 검사를 했더라면 열이 나면 무조건 진료 거부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업 사망대책위는 고 정의업 학생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의료 공백으로 70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 이 초과 사망자 대다수가 정의업군과 같이 코로나 전국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 대책위는 사고 재발 방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정의업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제2의 정의업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등록금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세금 낭비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간 등록금과 관련해 선을 그었던 교육부도 대학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 지금은 딱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는 그런 말씀을. 교육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등록금 이슈의 주체는 대학이기 때문에 학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취지입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가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횟수가 줄어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격리 등으로 등교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수업을 중계하는 방안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대형 농수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퍼진 집단 감염으로 베이징 내 코로나19 확진자만 1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연어는 억울하게 수입 중단되기도 했죠. 유럽에서는 코로나19로 취해졌던 봉쇄가 풀리고 이동 제한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죠.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심각성을 언급했습니다. China reported a new cluster of cases in Beijing after more than 50 days without a case in that city. More than 100 cases have now been confirmed. 앞서 베이징시는 신파디 도매시장 내 수입 연어를 절단할 때 쓰는 도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자 베이징시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이 유럽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습니다. 반면 유럽은 빗장 풀기에 나섰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등 상당수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EU 등 쉥겐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국경에 설치된 차단막이 제거됐고 슬로베니아는 이탈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풀었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마요르카 섬에는 마스크를 쓴 관광객 수백 명이 도착했고 영국 런던에서는 대형 쇼핑몰과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경제 정상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서는 며칠 사이 확진자가 100여 명 발생하고 5명이 숨지는 등 또 한 차례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던 뉴질랜드에서도 24일 만에 해외 유입 확진자 2명이 발생하는 등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미국 송환이 두렵다는 거겠죠. 미국 송환 여부는 다음 달 6일에 결정됩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 씨의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송환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검찰이 국내에서 기소하지 않은 범죄 자금 은닉 혐의. 미국에서 자금 세탁 혐의 외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근거로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며 미국 법무부에 공식 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범죄 자금 은닉 혐의에 대해 기소할 정도로 실체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손 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버지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열고 범죄 수익을 거래한 점 등을 보면 은닉 목적이 아니라며 애초 돈의 흐름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됐는데 왜 기소하지 않았냐고 반박했습니다.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이던 손 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고 싶다며 울먹였습니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신다면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신다면 속죄하는 살으라고 하려고 그래요. 인도 심사는 단심제여서 불복 절차가 없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인도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어제 스쿨존에서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에 친 6살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망 사고 책임을 두고 운전자 2명이 서로 뇌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와 들이받친 뒤 아이를 친 운전자죠. 박상호 기자입니다. 사고를 목격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SUV가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승용차의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승용차는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내며 인도로 돌진하더니 난간을 뚫고 떨어집니다. 저 묶어! 엄마와 인도를 걷던 6살 아이는 피할 겨를도 없이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국화꽃과 손편지 그리고 과자가 놓여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정문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학부모들은 말로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왜 만지죠 또 색깔만 칠해져 있는 거야. 돼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의 부모는 엄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 2명은 사망 사고의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사정받았는데 그것이 과속으로 내려가는 거야. 다치는 바람에 내가 정신을 잃고 그런 사고 났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민식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소방관 딸이 순직한 뒤 32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 등으로 8천만 원을 갖고 갔던 생모가 7,700만 원을 도로 내놓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돌보지 않은, 그러니까 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매달 유족 급여는 받아갑니다. 이 생모는 딸을 전 남편이 못 만나게 해서 못 봤다고 했지만 딸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김용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강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강 씨는 순직이 인정돼 10달 뒤 유족 급여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32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생모에게도 전달됐고 생모는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부당하다며 1억 9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모는 재판 내내 전 남편이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아 양육비 부담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이 가져가는 돈에 대해서는 정당하다라고 자식을 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고. 법원은 양육비로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자녀들을 양육했고 생모는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하여 생모가 가져간 그 순직 유족 급여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으로. 판결 때 모습을 드러낸 생모는 숨진 딸의 명의로 땅을 사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생모가 받은 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 고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길고양이를 죽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동물을 상대로 잔혹한 행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데 명백한 범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양이 목에 노끈을 묶은 남성이 고양이를 종이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목이 졸린 고양이는 몸부림치고 옆에 있던 남성은 그런 고양이를 쇠꼬챙이로 누릅니다. 여자분들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고양이가 이렇게 쑥 그래서 저쪽 가게로 들어오고. 고양이가 학대된 것으로 확인되는 장소입니다. 가해 남성은 고양이의 위협을 막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고 경찰은 이에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임신한 상태로 복부가 훼손된 채 죽은 고양이와 다리 한쪽이 잘린 새끼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고 경남 창원에선 길고양이 사료 그릇에 절단된 새끼 고양이의 다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냥 동물이니까 그런 고통을 주는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거나 비윤리적이라거나 아니면 불법행위라거나 이런 것을 사실 인지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는 실제 실형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동물 상대 범죄 처벌 강화와는 별도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상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이 살해당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됐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화장실 성별 분리 장려 사업도 벌였지만 현실은 별로 바뀐 게 없었습니다.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상가 건물. 2층에는 남자 화장실이, 한층 더 올라가니 여자 화장실이 보이고 문에는 모두 도어락이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화장실인데 사고 이후 남녀 따로 층을 나누고 안전장치를 강화한 겁니다. 유흥가가 밀집한 강남의 또 다른 골목입니다. 이곳 근처 화장실은 어떤지 직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재 결과 노후된 건물 10곳 가운데 4곳꼴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데도 CCTV나 안전벨은 찾아보기 어렵고 비좁은 내부 남녀 칸의 변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부터 간혹 도어락이 있어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성의 안전이 도모되지 못하는 위험한 공간이다. 밀폐된 곳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지난해 기준 서울 도심 2만 4천여 개의 민간 화장실 중 3,700여 개는 여전히 남녀 공용입니다. 시민들의 공포도 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범죄가 조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좀 남자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좀 불안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화장실 남녀 분리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도 시행했지만 신청 건수는 전체 35건에 그쳤습니다. 비용도 그렇지만 이제 공간이 또 좁으면 남녀 분리를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곳곳에서 마주하는 우려스런 공중 화장실. 여성 이용객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키워드로 더 깊게 들여다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법조팀 조경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오랜 친구입니다. 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권고하는 검찰심의위원회의 양창수 위원장 두고 이 삼성맨 언급이 나오는 등 자격 논란이 컸잖아요. 예. 이 양 위원장이 자진해서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늘 아침에 일찍 양 위원장이 직접 찍어서 보내온 입장문 2장인데요. 네. 회피 이유 보시면 오랜 친구인 최지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양 위원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죠. 예, 위원장직을 회피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언론에서 지적했던 그런 요인들, 아까 말씀하신 네. 일명한 삼성맨 그 얘기 때문은 아니고 네. 친구 최지성 전 실장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최 전 실장은 이번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회부도 안 된 사람 아닙니까? 네, 당초 삼성전자 측이 이재용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이렇게 수사심의 소집을 했을 때, 요청했을 때
아니 왜 같이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최 전 실장만 빠졌지 않은 의문이 있었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양 위원장과 최 전 실장의 고등 동창 관계가 이 위원장의 회피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 미리 손을 쓴 것이란 그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양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최 전 실장이 소집을 신청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의 공동 피의자이고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일대 에버랜드 전합 선고, 또 신문에 기고했던 칼럼, 삼성서울병원장인 처남 등이 거론된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했으니 다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네, 달력을 한번 보시면요. 26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네.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이 비공개로 위원 15명을 추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26일 이날 위원 15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15명 중에서 위원장 대행을 하게 될 한 명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위원장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표결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 14명이 남게 되는데 이 위원 14명이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에 관해 표결에 붙이게 되면서 양 위원장의 회피 이 사건으로 이 기소와 불기소에 대한 이 투표 결과가 7대7 이 부결의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심의위원을 추첨을 통해서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 안에 또 이렇게 뭐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하고. 네, 소위 삼성맨이 위원 중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 이 위원 풀이요 150명에서 250명 사이거든요. 네. 그중에서 법조계, 학계, 문화예술계, 언론계에서 직역이나 분야가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추천 방법으로 15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지난번 부의심의위원회는 뭐 택시기사님, 뭐 옆집 누나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문가 집단에서 뽑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 풀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요일 날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이 사건의 주임 검사나 이 부회장 측에서는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심의가 열린 날 위원들의 이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할지 말지를 의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심의 정족수가 10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위원장 대행을 이 제외를 하면 위원 4명까지는 기피 결정이 나도 무방한 셈입니다. 이 검찰은 심의 결과가 나오면 존중해야 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찰 측 이 사건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우세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그랬죠?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고뇌에 찬 결정입니다. 누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어제 회부가 됐잖아요. 네네. 이 지사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지만 코로나19 등 재판과 관련 없이 도정을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오늘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요.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이재명 지키기에서 환영한다고 했으면은 이렇게 결정한 게 이 상황이 이 지사에게 유리하다고 본 거네요? 네, 이 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 의혹으로 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법원 선고에 관심이 상당히 큰데 이번에 전압으로 회부되면서 소위 시간을 벌었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원래 이 지사 사건을 회사로 치면은 이 부서 개념에 속하는 소부에서 대법관 4명이 들여다봤는데요. 네. 합의가 안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상위 개념인 대법관 13명이 들여다보는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면서 사람 숫자가 4명에서 13명으로 더 많아졌으니 합의하는 게 더 쉽지가 않을 거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지사는 물론 다양한 도정 활동을 더 벌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임기도 훨씬 더 열심히 채울 수 있다. 네. 전원 합의체에서는 만장일치가 돼야 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닙니다.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요. 예. 여기서 이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 전압 회부를 두고 또 반대 해석도 있습니다. 이르면 2달 안에 선고가 될 것이란 그런 의견인데요. 계속 연구가 필요할 정도로 이 사건 자체가 복잡하지가 않고 대법관들이 이미 잘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또 이 전압 사건은 늦어도 열흘 전에는 이 공지하도록 하는 게 지침인데요. 이번과 같은 경우는 사흘 전인 어제 공지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당겨서 빨리 하는 경우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라는 그 이유가 붙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 이 사건 처리를 서두를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지사 측에서 전원 합의체에 넘어가기 전에 네. 신청한 게 있어요. 공개 변론. 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달 20일 날 신청한 거잖아요. 네. 최근에 기억하실 텐데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처럼 이 공개 변론은 양측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들어보는 건데 유튜브로도 중계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공개 변론이 열린다면 이 지사 그 특유의 사이다 발언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이건 전압의 대법관들 논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테고요. 다만 이 지사의 공개 변론이 열리면 자칫 이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어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 공개 변론은 선고의 변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원 합의체에서 원심 확정이 나오면은 이 지사는 어쨌든 지사직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벌금 300만 원 확정되면 지사직 상실하고요.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아니라면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다시 2심으로 가게 된다, 이 얘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헬스와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도 뜸해졌고 그래서 폐업하는 곳도 늘었는데 그런데 회원권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회원권은 대부분 선불이다 보니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헬스장 입구가 닫혀 있습니다. 건물 측과 임대료 납부 문제로 법적 갈등을 겪다 지난 4월 강제 집행 수순을 밟고 폐업했습니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해가지고 거기 운동기구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집기를 싹 물류창고로 빼냈다고요. 하지만 당시 회원들에겐 배관공사 때문에 잠시 휴업한다며 다시 문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회원권 먹튀 문제가 불거지자 헬스장 측은 부랴부랴 환불에 나섰지만 회원들은 그 사이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공사가 연장이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뭐 정확하게 안내를 안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락을 끊어버리고 지난달 폐업 신고까지 마친 필라테스 원장도 있습니다. 길게는 1년 단위로 회원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회원 각각의 피해 액수가 100만 원을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른 분들은 1년 하셔서 100만 원 넘어가는 거 보니까 명단만 해도 6, 7장 되더라고요. 그분들 거의 다 이제 환불 못 받았다고 치면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헬스장 등이 늘어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폐업한 업체와의 분쟁 해결을 위한 법이나 지침이 없어 소비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쟁 조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아서 회원권 먹튀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농가가 힘들어졌습니다. 한창 일손이 필요한데 그동안 일을 해주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제는 구할 수가 없거든요.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도시 인력을 중개해주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닌데다가 자주 그만두다 보니 일의 효율도 크게 떨어집니다. 이병주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충북 단양의 한 수박 농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수박 격가지를 제거하는 일도 분주해졌습니다. 출하를 앞두고 한창 바쁜 시기지만 올해는 농가 곳곳에서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한 탓입니다. 농번기 한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는 전국 농가에서 신청한 4,500여 명 중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막히면서 농가가 예년보다 1, 2만 원 더 비싼 돈을 주고 임시 인력을 구해보지만 일의 효율이 떨어지기 십상입니다. 특히 조만간 작물을 수확해야 하는 농가의 걱정은 더 큽니다. 인력이 딸려서 수확을 못하고 밭에다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게 이제 제일 큰 걱정입니다. 도시 인력과 농촌을 연계해주는 인력 중개센터도 올해 2배 이상으로 늘렸지만 근로자가 오래 못 버텨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덥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달으로 가는 분도 있고요. 한 달 계획해 왔어도 2, 3일에 가는 사람도 그래요.
정부와 지자체는 여름 수학철을 앞두고 지난 4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베트남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제주도는 벌써부터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은 5분에 한 번씩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있을 정도죠. 하지만 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관광객이 너무 많았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착장 문이 열리고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쏟아집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공항은 북새통을 이루고 전광판은 비행기 도착을 5분 간격으로 알립니다. 원래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데 지금은 위험하니까 오랜만에 여행 와서 뭐 바다도 보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니까 설레요. 재래시장에도 관광객의 발걸음이 부쩍 늘었습니다. 초창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난 편이고요. 코로나 발생 초기 48만 명까지 떨어졌던 제주 관광객은 해외여행이 사실상 막히면서 지난달 76만 명까지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맞은 것인데 한편에선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해수욕장은 정식 개장 전이지만 마스크를 벗고 산책과 해수욕을 즐기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해변 카페를 찾은 손님들은 마스크 쓰는 것도 잊은 채 대화를 나누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성수기를 앞두고 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방역 대비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특수가 코로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국의 대비만큼이나 여행객들의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여행 트렌드는 또 있습니다. 캠핑도 좋지만 캠핑차도 필요 없고 예약도 필요 없는 차에서 잠을 자는 캠핑, 일명 차박이가 인기인 겁니다.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실내 숙박은 불안하니까 탁 트인 야외에서 쉬자는 겁니다. 길게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강화도의 캠핑장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20팀이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로 밀폐된 공간을 꺼리면서 호캉스 대신 캠핑이 인기를 끄는 겁니다. 실내에서 이제 뭐 여자친구나 뭐 가족들이랑 데이트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제 야외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캠핑장에선 자연스럽게 거리 두기가 가능해 감염 걱정이 적다 보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여행객들이 특히 선호합니다. 바깥 공기 마시면서 같이 나와서 기분도 좋고 안전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실제 온라인몰 숙박 상품 매출에서 처음으로 캠핑이 호텔을 앞질렀을 정도입니다. 최근엔 텐트 등 장비를 이것저것 구입하느니 아예 차량을 캠핑용으로 바꾸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차에서 자는 캠핑, 차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30%? 뭐 한 50% 정도? 그 정도 늘은 것 같고요. 오늘 건수도 한 그 배 이상 늘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캠핑 열풍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행업계는 초토화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현금을 지원한다며 50억 원을 들여 여행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지만 불만이 많습니다. 당장 급한 건 인건비, 임대료 등인데 여행 상품 개발, 홍보 이런 데만 써야 하거든요.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여행업체 1000곳에 현금 500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서울형 여행업 위기 극복 프로젝트 공고문입니다. 서울시 예산 50억 원이 투입됐는데 공고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를 대비해 여행 상품을 개발하거나 홈페이지 개발, 홍보 비용 등만 지원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행 업체들에게 당장 필요한 인건비나 임대료 등은 사용 불가 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소유 경비가 우리들한테 필요한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게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편법이 판칠 우려도 있습니다. 한 여행업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홍보 비용 등을 부풀려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려 한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운영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재정법에.
편법 논란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시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은 1989년부터 매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인 63개국 중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5단계나 오른 겁니다.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이어 덴마크, 스위스가 2, 3위에 랭크됐습니다. 반면 무역 갈등에 휩싸인 미국과 중국, 민주화 시위로 혼란스러운 홍콩은 순위가 줄줄이 하락했죠.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건 역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한 덕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 투명성 부분과 기업의 위기 대응력, 우리 국민의 위기 대응 수준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참 힘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정도죠. 두산그룹은 두산중공업을 살리기 위해 알짜 기업인 두산인프라코어를 매물로 내놔야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착기입니다. 이런 건설기계 등을 생산하는 두산인프라코어는 3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 알짜 기업으로 평가받습니다. 경영난에 몰린 두산그룹이 인프라코어 매각을 추진한다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입니다. LG화학도 한때 매출 2조 원에 달았던 LCD 부문을 중국 기업에 매각하고 고부가 제품인 OLED와 배터리 사업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스포츠 브랜드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하자. 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경영난 타개, 비핵심 사업군 정리 등 이유는 각기 다르지만 일단 살아남자는 목표에 따라 선택과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돈이 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을 할 것 같고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최대 하도는 생존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생존 몸부림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안 그래도 험난한 대선가도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불리한 폭로성 내용이 담긴 책들이 잇따라 출간될 예정이거든요. 책을 쓴 저자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볼턴 미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트럼프의 조카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예고했던 대로 오는 23일 회고록을 출간합니다. 그것이 일어난 방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볼턴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보 보좌관으로 일했던 435일간의 기록이 담겼습니다. 존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 소개 자료에서 적을 끌어안고 친구를 퇴짜 놓으며 자신의 정부를 깊이 의심하는 대통령을 보여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고록 출간이 법을 어기는 행위이며 형사상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공격했습니다. That if he wrote a book and if the book gets out, he's broken the law, and I would think that he would have criminal problems. I hope so.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오는 8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폭로성 책을 출간합니다. 너무 많고 절대 충분치 않다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사기성 세금 문제와 막대한 자산, 사치품 구매 등에 관한 끔찍하고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 데일리 비스트는 전했습니다. 잇따라 출간되는 폭로성 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는 말이 있죠. KBO 리그가 미국에 생중계되는 상황을 이용해 일부 구단과 선수들이 자신을 알리려고 열심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KBO 리그 미국 생중계의 최대 수혜자는 NC입니다. 가장 많은 12경기가 중계됐고 노스캐롤라이나와 같은 머리 글자로 화제가 됐습니다. NC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스캐롤라이나 마이너리그 팀 더럼 불스와 마스코트 공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며 많은 팬을 확보했습니다. 중계진이 선수별 응원가에 흥미를 갖자 재빨리 해설가 응원가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When that came on, I was going, what's just happening? And I was texting you. I love it. 반응이 폭발적이자 이번에는 KT가 나서 캐스터의 응원가를 만들었고 달라비치 라비치 나나는 나나나 ESPN we do you. 태극기 티셔츠를 입은 캐스터는 감동했습니다. I love the KT Whiz Cheer team. Get off, Jewel. 내년 메이저리그 진출을 노리는 나성범과 양현종은 미국 생중계 경기에 유독 힘을 내며 자신을 알리는 가운데 유희관은 시속 77km의 느린 공으로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중계진이 재미있어하자 유희관은 동영상으로 응답했습니다. Hello, advice. My name is 이희관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느린 커브를 던져서 한번 깜짝 놀라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불쑥 찾아오는 기회. 잡는 자가 곧 주인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주로 서쪽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9도, 춘천은 32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한 더위를 보이겠는데요. 한편 내일 구름이 끼는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이나 기온이 낮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을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낮부터 제주에서는 비가 오겠습니다. 밤에는 전남 지역으로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제주를 따라서는 글피까지 사흘간 비가 이어지면서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영서 남부를 따라서는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예상되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는 남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동해안 속초의 한낮 기온은 28도 예상되고요. 강릉 32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모레까지, 금요일에는 제주와 영동을 따라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4살 때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을 잊지 못하고 37년 동안 이 소방관을 찾아 헤매는 간호사가 결국 은인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병원으로 달려가 중환자를 돌보면서 병원을 방문한 소방관들에게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고 결국 오래전 은퇴한 이 은인을 찾아낸 겁니다. 도와주러 온 119 대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하는 사람도 있죠. 그들은 이 뉴스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